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까 뱃싸움에 놓쳐 들으니까 제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하러 갔을 때 멕시코 아카팔카 해변에 실베스터 스텔론 별장 옆에 큰 좋은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음악 들을 때가 생각나요. 이게 공연을 계속 듣는 게 훨씬 낫을 텐데. 약간 어두워야 되나? 네, 이제 기침하기 좋은 조도를 맞춰서 이게 이제 그 현재 GRDP로 보면은 제일 꼴찌가 대구죠. 그 바로 위가 부산이고 경제 현실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제일 어려운 데가 대구고 그다음에 부산이. 제가 지난 왜 대구가 어려운가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 1등을 집권을 했는데 대구가 제일 경제가 어렵잖아요. 이 부산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렵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부산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 게 있죠. 과거 이제 동명목재라든지 국제상사나 이게 다 없어졌었고 전반전으로 여기가 투자 규제 지역으로 묶여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그게 풀리게 되면서 그러니까 부산은 이해할 수 있는 모습도 있고 대구는 왜 그렇게 됐을까? 지금 굉장히 부산이 어렵죠. 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기 해운대가 있고 나머지 부산이 있고 이런 이 전국에서 그 가장 노후 건축물이 30년 이상 된 건물이 제일 많은 데가 부산이죠. 우리가 부산이 손뚜껑 부자잖아요. 대략 부산 여기가 전부 매립한 땅이니까 언덕 위에 집들이 많고 가장 노후도가 많은 이제 부산입니다. 그다음에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 쇠퇴는 과거에 우리가 경북대학교 전자과를 살려서 우리가 구미전자가 사는 거고, 그러니까 부산은 이제 조선공학과나 기계공학과나 우리가 부산기계공고나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산업이 생겼는데 현재로 보면 과거 이제 경남고등학교, 부산고등학교, 동래고등학교, 부산여고, 뭐 경남여고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현재 우리 여기를 졸업한 우리 학생들의 그다음에 부산대학이 옛날에 굉장히 명문대학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입학해놓고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결국은 인재가 없으면은 기업이 오기가 어렵고 또 직장이 있어야 또 우리가 이 학생들이 여기 있을 텐데 그게 지금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면서 급격히 이 도시가 이제 쇠락해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번쯤 이게 생각해 보면은 과거 부산, 경남, 울산이 잘 사는 동네였단 말이에요. 전통적인 산업으로는.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보잉사의 본거지였는데 사실 보잉사라는 게 비행기라는 게 지금도 첨단 산업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비행기를 못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보잉사가 이제 다른 나라도 에어버스도 프랑스도 만들고 이제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일대 이 보잉사가 일기에 처하게 되니까 이 정말 잘 사는 이 시애틀이 70년대 초반에 약 시애틀 인구의 3분의 1의 12만 명을 보잉사가 고용을 했었는데 이제 어마어마한 8만 5천 명 정도가 빠져나가고 심각한 상황이 오니까 이때 이제 시애틀의 시장이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자그러니 첨단 산업이라는 게 사실 자동차 산업, 그 다음에 비행기 산업 이런 건데 이거 말고 그러면 더 미래를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산업이 뭐냐라고 자문을 받으니까 IT의 시대가 온다. 도대체 이게 IT라는 게 뭘까? 라고 해서 자문을 구해 가보니까 저 뉴멕시코에 직원 30명도 안 되는 마이크로소프트사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시애틀로 데리고 오고 그 뒤에 우리가 여러분이 다 아는 윈도우즈라는 이걸 이제 쓰게 되면서 이제 소위 IT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오늘날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뭐 애플이나 다 여기에 모여드는 세계적인 도시가 됐죠. 더는 이게 추우니까 겨울이 우리가 스타벅스라는 본고장이 또 문화와 더불어서 새로운 도시가 완전히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도 뭔가 이 부산도 자 이게 기계와 조선과 자동차를 넘어서 뭔가 미래를 찾아야만 다시 이게 이제 제 제2의 도시가 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산업에는 저희가 여시제에서 많은 나라 전 세계 한 20개 나라의 성공한 도시를 추적해 보니까 뭔가 DNA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찾아보니까 이 트리플 헬릭스라는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 시장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게 잘해야 되겠다라는 게 하나고, 두 번째로는 역시 지식이 없으면은 이 도시가 성장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스탠포드가 있으니까 결국 오늘날 실리콘밸리가 생기고, MIT하고 하버드가 있으니까 거기에 결국은 바이오 산업이 생겨요. 결국은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건 없으면 안 되더라. 또 하나는 기업이라는 게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이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트리플 헬릭스는 얼마만큼의 이 지도자의 리더십이라는 거하고 이 지식하고 이 기업하고가 어떻게 유기화되어 있는가 가장 중요하더라. 제가 네덜란드의 바이닝햄이라는 도시가 인구가 3만 5천밖에 안 되는데 그 시골 마을이거든요. 거기에 세계적인 오늘날 보면 농촌진흥청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하고 합쳐가지고 세계 유수한 농과 대학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다 그 조그만 도시에 식품 하나로만 75조 원 정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산을 조사해 보니까 1조 원 넘는 회사가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식품 하나로 75조 원을 하는데 우리가 강남구청이 전체 법인수가 7만 8천 개입니다. 강남구청 하나가 부산시보다 약 1조 원 정도 법인세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이라는 데가 어떤 데가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근데 거기 가보니까 이 학교에 가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Today is knowledge, tomorrow is business. knowledge가 없으면 비즈니스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죠? 뭐 특허가 있거나 뭐 기술이 있거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대부분 현재 제가 이번에 보게 되면서 이게 수도권 1급 체제라는 게 지금 전체 대한민국 돈의 70% 이상이 서울에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주요 대학은 다 서울에 있고, 이런 상황을 1급 체제를 가지고는 이 나라가 안 되겠다. 또 하나는 이 점점 더 이 지방 대학을 나온 친구는 많은 학생들이 이거 고등학교 나온 학생들보다도 취직이 쉽지가 않고 오히려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는. 부산에 대해 대학교 만나서 서울에 가서 직장을 갖는 게 아니고 아르바이트라고 지금 서울을 가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 이걸 어떻게 넘어가야 되겠다. 수도권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과 강남과 비강남, 해운다와 우리가 아니고. 그래서 결국 이게 우리가 하나 극복해 나가려면 우리가 이제 젊은이들 보면은 강남 냄새가 난다 이런 게 있거든요. 도시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매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문화도 있고 결혼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이런 다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럼 도시를 선호하게 되는데, 그럼 서울에 있다면 서울에 비견할 만한 부산, 울산, 경남 정도 약 1000만 도시가 약간 메가시티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중핵 도시가 약 30만 정도의 도시가 블록화되어 있는 게 몇 개가 있고, 그리고 약 1000명 정도나 약 3만 명 정도가 모여서는 컴팩트 타운이 있어야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이 플라톤은 5,300명 정도가 모여 사는 폴리스가 가장 이상적인 도시라고 했는데,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우리가 아테네에 보면 큰 극장에 원형 극장에 가면 거기서 연설을 하면 연극을 들으면 들을 수 있는 커뮤니티 정도 5,30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현대사회니까 약 1000가구, 미니멈 1000가구. 그래야만 애도 돌보고 할 수 있는 3만 명 정도가 돼야 슈퍼마켓이 생기거나 30만 명이 돼야 병원이 생기거나 극장이 생기거나 규모의 경제가 나오는데 메가시티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게 우리가 하나 생각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세계적인 도시를 다 보면은 처음에는 길을 만드는 자가 세계 역사의 주인공이 됐죠. 실크로드 상에 있는 도시들이 다 잘 사는 도시였잖아요. 그 다음에는 바닷가 옆에 있는 도시가 다 잘 사는 도시가 됐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우리 부산, 울산, 목포, 뉴욕, 싱가포르 다 바닷가. 왜냐하면 무역 자체가 바다로 이루어지니까 동경. 근데 그 다음에 비행기의 시대가 와요. 철도의 시대가 오고 비행기의 시대가 오고. 근데 지금은 철도하고 비행기하고 항만하고가 복합화되어 있지 않으면은 절대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저 가덕도 저렇게 공항을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나 보면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의 안에 그 인천공항 하나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인천 경제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무거운 걸 갖다 팔았거든요. 부산에 있는 컨테이너 같은 경우. 지금은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께서 우리가 그 웨이퍼 하나를 가지고 나오듯이 반도체로 대부분 생산 이런 걸 하니까 전부 비행기로 수출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안 갔는데 대한항공 흑자가 나는 이유는 의자를 다 뜯어내고 거기다가 짐을 실어서 팔으니까 흑자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제공항하고 국제항만하고 그리고 이 철도하고가 연결되지 않으면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이 세계적인 물동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점차 인근에 있는 우리가 상하이나 뺏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공항이 들어와야 첨단 산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다 트럭을 싣고 수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이 세 개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산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에 신항만에 가게 되면 현재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우리가 미래 산업을 만들 수 있는 그 땅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체본인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전체 철도망을 어떻게 같이 하느냐. 지금 가덕도 공항을 만들어 놓으면 해운대에서 그럼 거기까지 어떻게 가는 거지라는 게 지금도 차가 많이 막히는데, 그럼 뭔가 이거를 하는데, 근데 뭐 이 하이퍼 튜브를 한다는 거 그거는 비과학적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스타트하게 되면은 약 한 30km가 지나야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그 발달된 기술이 아니고 앞으로 한 10년 뒤가 되면 일단 약 1000km 정도나 약 부산에 400km 정도 오게 되면은 약 20분 정도 달릴 수 있는, 일단 물류부터 먼저 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 먼저 타기에는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아직은. 근데 이제 부산이나 우리가 그 목포에서 뭐 강원도나 부산에서 저기 이제 중국을 쏘거나 이러면은 1000km 이상씩 달리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컨테이너를 안에다 실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물류 정도로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자 부산에 앞으로 살기 위해서 여기 문현동 옆에다가 금융단지를 만들었는데, 근데 금융단지에 많은 직원들이 왔는데 이분들이 많이 우울해하고 있죠. 이게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애들 공부를 누가 시켜주냐가 제일 큰 문제예요. 그리고 원주 혁신도시도 만들었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버스 40대가 서울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라고 하면은 애들 공부 문제인데 중학교만 지나면 서울로 가는 거예요. 여름방학 되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면 고등학생 되면 전부 학원을 강남에 가서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나와 나보다 내 아들이 나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부모인데 그게 결국 교육이라는 거죠. 근데 교육 여건 부분이 우리가 상당히 덜 갖춰졌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금융기관이 왔는데 사실은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약 3000년 전에 선박금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선박을 가지고 여기다가 담보를 잡혀가지고서 이거를 금융을 일으킨 게 그리스인데, 오늘날 선박금융에는 제일 센 게 그리스고, 그 다음에 해적을 가지고 이게 남의 나라를 약탈질을, 사략질을 하다가 결국은 영국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스페인 함대를 무찌르다 보니까 결국 보험 문제에서는 제일 강한 게 영국이죠. 이 금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뭔가 선박금융이 세든지, 싱가포르는 주로 액체 물류 기반, 석유 물류의 기반인데, 그럼 앞으로 그러면 부산은 어떤 물류의 기반을 가지고 금융을 만들 건가라는 아직 큰 프로젝트가 없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금융.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그러면 생각해 보면은 이게 대한민국이 집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제가 계속 연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집 문제를 해결할 건가? 코로나 이전의 집하고 이후의 집이 달라졌는데 이게 별내 신도시예요. 여태까지는 전부 아파트 모양이 성냥갑처럼 똑같았는데 이번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절대 똑같은 아파트를 지면은 땅을 안 주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공모를 했는데 아파트가 달라진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치원 애를 데리고 사는 집하고 그 다음에 나 홀로 사는 집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집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아파트 사러 집 사러 가면 뭐라면 얼마 있어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IMF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은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집에 있는 시간이 150%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일을 하려고 컴퓨터를 켜고 일을 하면은 아들이 와서 아빠 놀아줘.
안 열어요. 아빠 놀아줘. 안 놀아주면 애들이 물총 가가지고 아버지 컴퓨터를 쏘는 거죠. 뭔가 이게 집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전부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방을 만들어놨는데 우리 아들은 공부방이 없고 전부 스타벅스나 커피집에 다 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엔 외우는 공부를 하니까 전부 시립도서관 가서 머리를 박고 이 꽁처럼 공부를 했는데 외웠는데 이제 대부분 동영상 형태로 공부를 하니까 굳이 집에 있을 필요가 없으면 그럼 뭔가 공부한다는 것 자체의 개념이 달라지면 집의 공부방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홀로가 지금 서울의 40%입니다. 그러면 나홀로가 적은 집을 원하냐? 천만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음악도 들어야 돼요. 이런 게 있으니까 집의 규모가 커진다고. 근데 과거에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만드니까 전부 32평 아파트를, 과거 아파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그거를 자르면은 무려 2채를 더 지을 수 있는 아파트가 생기는 거죠. 나 혼자 살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난 우리가 갖고 있는 주택은 30년 전에 4인 가족의 집이고 대부분의 연립주택 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다주택 지나서 그 다음에 아파트를 졌다가 요즘 5년 전에 짓는 아파트하고 요새 짓는 아파트가 완전히 다른 아파트죠. 그러니까 집이 많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볼 때는 그건 내가 원하는 집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로 보면 저기 폰이나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나는 지금 폰이를 갖고 싶은 게 아니고 나는 소나타나 SM5를 타고 싶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미스매칭 부재가 새로운 우리가 아파트, 새로운 집에 대한 수요를 가지게 되는데 문제는 집을 이렇게 다 넓게 가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거죠. 뭔가 공유를 할 수 있으면 안 될까. 그래서 서서히 등장하는 것이 집에 자기가 사는 공간은 작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나오고 강남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집 아파트 단지 안에 식당이 들어왔죠. 그래서 아침 출근할 때 거기서 먹을 수도 있고 도시락을 싸갈 수도 있고 그러면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별도로 밥을 끓여 먹지 않아도 여기 와서 밥을 먹을 수 있고 우리 엄마가 없어도 3시에 돌아오는 우리 아들은 간식을 먹을 수가 있고 그래서 뉴요크가 비싼데 뉴요크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죠. 그다음에 돌봄 시설이 온 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사실 CGV가 이번에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사실 시청각 교실이나 영화관이나 여기서 보면 CGV 보면은 100명 들어가는 거니까 큰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요양원에 보니까 이게 어머니가 이제 보내시려고 보니까 엄마는 서운하고 그 다음에 매달 50만원, 60만원 정부가 보조해 주는데 막상 1인실, 2인실을 쓰게 되면 가게 되면 그 건물 밖을 나오지를 못하잖아요.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아들 입장에서는 불효를 좀 짓는 거고 근데 요양원에서 보니까 많은 요번에 집단 발병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1, 3, 4, 5, 6동은 아들하고 손주하고 살고 8동, 9동, 10동은 어르신들이 사는데 거기 의료시설이 있는 거. 그래서 미래의 주택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새로운 삶을 가져온다. 지금 출퇴근하는데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가장 많은 출퇴근 시간에 걸리는 게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거 공단은 내연이 나고 저 사상공단 이런 데에서 공단이 있으니까 멀리 떨어져 살자. 그래서 출근과 퇴근 시간이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오염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직장과 주거가 근접하게 있어도 되고 이번에 직방이 100%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걸로 바뀌어버린 거죠. 디지털 세상에 오게 되면서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집의 구조도 바뀔 수밖에 없고 도시의 구조도 바뀔 수밖에 없다. 만약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게 되면은 현재 우리가 시내에 돌아다니는 자동차의 약 10분의 9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밑에 있는 그 지하 주차장은 다 뭐야 하냐. 그래서 요새 그거 연구하는 게 스마트 팝으로 되겠다는 걸 연구하고 있는 거죠. 바뀌는 거죠. 우리가 한 인간이 태어나서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데 필요한데 쓰는 시간이 2.9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사야죠. 보험료 내야죠. 주차료 내야죠. 그런데 자동차 하나가 인구의 기후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근데 재밌는 건 자동차가 100대면 실제로 돌아다니는 길가에 돌아다니는 자동차는 96대는 주차장에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건 2.5대만 돌아다녀요. 왜냐하면 출근할 때 파킹하고 퇴근할 때 가져가니까 실제로 100대의 차 중에
돌아다니는 거는 2.5대밖에. 그럼 뭔가 낭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차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 어쨌든 집이 바뀌게 된다. 그러면 부산 경제를 살리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될 걸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하고 주거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된다. 그러면 부경대학교 보니까 부경대학교 주변에 땅이 넓더라고요.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자. 주변에다. 그리고 거기에 회사가 들어오게 하자. 지금 대학교 안에 벤처기업만 들어가게 되는데 그 큰 기업이 못 들어갈 건 없잖아요. 그럼 기업이 만약 거기 들어갔다. 부경대학교에 무슨 수상과 관련된 뭐 좋은 기업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학생들은 많은 회사 분들은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을 다시 전부 재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은 스펙 쌓느라고 한 달 1년에 350만 원씩 쓰고 공부를 하는데 미스매칭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대학 입학하면은 대학원생까지는 그냥 학교 안에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교수님도 살고 그 안에 기업도 있고 그러면은 저렴한 청년주택 문제를 해결하면서 직장 문제도 해결하면서 거기서 살아가는 거죠. 직장과 주거가 근접하면서 지식이 있는 거, 혁신을 일으키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트리플 헬릭시가 거기서 한 아웃에 일어나는 거죠. 근데 부경대가 24만 평 정도인데 주변을 우리가 더 확대하면은 훨씬 좋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상 같은 데가 되면은 우리가 거기가 지금 인천의 남동공단 같은 경우는 300만 평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가산 디지털 탄처럼 과거 구로공단이 공단이었는데 가산 디지털 탄을 전부 위로 우리가 산업형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아파트형 공장으로. 만약에 사상공단 같은 걸 위로 올리면 땅이 남잖아요. 남동공단에. 그러면 거기다가 아파트하고 학교하고 병원하고 이런 좋은 시설을 짓게 되면 중소기업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좋은 주거 환경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비용을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거죠. 왜 비용이 필요하냐? 돈이 왜 필요하냐? 애 공부시키고 집을 사고 얻거나 돌봄을 하거나 종일 돌봄을 하는 게 수많은 맞벌이들이 지금 애환이잖아요.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산업단지, 그 다음에 대학 캠퍼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라는 게 대략 몇천 명씩 땅을 갖고 있는데 초등학교 보면 지금 30명 중에 한 학교에 500명, 1000명 있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주변을 사가지고서 그거를 쭉 위로 올리는 거죠. 그럼 거기에 유아원부터 초등학교까지 건물을 짓고 1층, 2층, 3층 이렇게 해가지고 교실도 있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내가 입주할 수 있으면은 애 태어나면은 우리가 6학년까지 다니면은 대략 10몇 년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거 문제를 빠른 속도로 해결하면서 우리가 애 돌봄 맡기느라고 우리가 저기 갔다가 막 이 부부싸움의 많은 원인 중에 하나 애 찾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부부싸움의 원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도심의 공간을 최소한 컴팩트하게 쓰게 되면 우리가 대학 도시 그 다음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오후 3시면 문을 닫으니까 이거를 복합화하는 거죠. 지금 동네 가보면은 체육시설 따로 있고 문화시설 다 따로 있는데 복합화하면 훨씬 더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여안에 위어크를 두는 거죠. 돌봄도 두는 거고. 그러면 마을에 강력한 커뮤니티 센터가 생기는 거고 초등학교 위치 정도면 동네 주민들이 누구나 걸어다닐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컴팩트하게 만든다. 그래서 카이스트하고 충남대나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을 거고 부산도 제가 학교 위치를 정확히 잘 모르는데 그렇게 만들어가면 좀 좋을 거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가 대전엔 카이스트가 있고 울산엔 유니스트가 있고 대구는 광주엔 지스트가 있는데 저는 부산하고 경남하고 하나 해가지고 뭔가 부산대학이나 다른 공립대학이랑 해가지고 최고의 공과대학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부산대학 과거 기계공학과가 있었다면 지금 많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이 고등학교 코딩 교육을 하거나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략 지금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초봉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사범대학 출신 중에 컴퓨터 사이언스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매년 180명밖에 배출이 안 됩니다. 중고등학교는 몇천 개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제로 그걸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딩 교육 이런 걸 학원에 가서 합니다. 그리고 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반도체 전쟁이라고 하는데 요번에 보니까 연세대학교에 반도체공학과 50명, 고려대학교 50명, 성균대학교 70명. 아니 이걸 한 500명씩 늘리지 그러냐. 왜 못 늘리냐면은 대학 정원에 갇혀서 못 늘리는 거죠.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줘야만 아이들이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고 만들었습니다. 이런 걸 만들어주자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산에 제가 와보면은 저기 해운대와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아니면 저기 그 낙동강변을 빼놓고는 도심에서 거리를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부선 지하화를 만약에 하면 저기 120년 된 철도인데 저기 구포에서부터 부산 진역까지 지하화를 하게 되면은 저기 16km짜리 12km인가? 6.3km. 원주가 16km입니다. 6.3km 정도의 이제 우리가 선형 공연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홍대 앞에 망원동 가보셨죠? 경의선 숲길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열차가 있을 때하고 지하로 갔을 때는 완전히 다른 도시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번 거기 한번 거울에 차로 쫙 가보시면은 철도역에 아파트를 보시면은 어디가 좋은 데가 살게 될 건지 우리가 부산 하이아르 부대 생기고 나서 동네가 달라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게 과거에는 공원을 네모난 형태로 만드는 거였는데 100m, 100m면은 10,000제곱미터면 3,300평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20m짜리를 해가지고 차라리 500m를 하는 게 훨씬 더 접근성을 많이 높인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접근성이 많아진다. 표면적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부산이 쾌적한 도시 중에 하나가 되고 될 것이다라고 다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략 9km인데 이게 이제 원주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하게 되면 뭐가 났냐면 가야 차량기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부산 롯데호텔에서 조금만 지나면 가야 차량기지가 몇십만 평짜리가 있거든요. 여기서 아파트를 지려고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기가 21만 평 정도 나오는데 이 구포 사상 부산진이 16.5km네. 이걸 하게 되면은 성수동 옛날 우리 구두 만들던 이런 데가 성수동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는데 기아 차량기지 같은 경우는 옛날 건물이잖아요. 유리하고 이렇게 돼 있고 저런 데가 사실은 예술가나 서면에 있는 젊은이들이 활동하기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거를 만들어서 문화가 없으면은 왜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세계적인 IT 산업이 나오냐면은 처음에 그 캘리포니아는 60년대 반전 운동의 본거지이자 히피의 본거장이자 결국은 이 다양한 뭐냐면 기존의 질서를 벗어나는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모여야 이게 얼마나 이 보헤미안 지수가 높은 도시가 이게 창의성이 높다고 그러거든요. 보면은. 그리고 MIT의 논문을 보게 되면 천장 높이가 높으면은 창의력이 높은 인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걸로 보면 저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젊은이가 서면하고 이어질 수 있는 곳이 여기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래 산업 부분은 뭐가 있을까 보면은 어차피 자동차는 계속 있긴 있는 건데 이게 결국은 하나는 배터리라는 에너지 공급원이 하나가 달라지는 거고 하나는 내가 스스로 이제 컴퓨터에 바퀴가 달린 게 자동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AI나 이런 게 돌아가게 되면 스스로 자율주행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게 결국은 이제 핵심적인 건데 현재 우리는 자동차를 만드는 부품 회사들은 많이 있는데 그게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수소차는 이게 트럭 같은 거나 대형 차량에 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결국 수소 자동차나 전기차 시장 쪽으로 결국 갈 수밖에 없는데 일로 가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부산대학이나 이런 것도 과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지금 한전이 나주에 가고 나서 전남대학교의 전기과 이런 일대가 굉장히 좋은 학교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을 한번 살리고 싶으면 부산이 현대에서 전기차가 있으면 여기 부산대 주요 학과에 지금 그 자동차 반도체를 못 만들어서 지금 수급에 굉장히 세계적인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럼 우리는 전기차의 시대나 수소차 이런 거를 과를 만들어야 결국은 좋은 게 되겠죠. 우리가 한양대학교 들어가 보면은 거기 오른쪽에 현대에서 자동차 연구소를 만들고 나서 자동차과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우리도 그게 불가피하다.
그 다음 또 하나가 현대차가 이런 정의선 회장이 이런 발표를 했죠. 앞으로 하나는 전기차를 할 거고, 하나는 도시망공으로 날아가는 걸 할 거고, 또 하나는 세계적인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회사를 샀죠. 우리가 유튜브 찾아보면은 제가 막 걸어다니고 덤블링도 하는 이런 거죠. 이 로봇 회사를 만드는데 사실 이 로봇은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자동차 부품하는 사람들 굉장히 가까운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치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빨리 우리가 엑스포 위원장을 정세현 회장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도 그 이유고 최태원 회장이 해주시거나 그다음에 드론이죠. 이게 이제 드론 택시 같은 거 날아가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부산이 금융이 있는데 이 기술이 발달하는 거는 이 대학생들의 기본적인 두뇌가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돈하고 만나야 되거든요. 투자하고 만나지 않으면 결국은 진화가 되지 않는데 돈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가장 부산의 결정적인 장점은 기술 신보가 있다는 겁니다. 기술 신보는 대한민국에 벤처하는 데가 기술 신보에 돈을 안 받고는 벤처하는 동네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금융기관을 어떻게 이용할 수 없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저기 중국 심천에 가면은 큰 건물이 있는데 1층에는 거의 이제 가방 같은 게 스타벅스 같은 거죠. 그러면 수많은 젊은들이 서로 만나고 인사하고 발표해요. 뽑히면은 2층으로 올라가요. 그럼 올라갈 때 투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일정이면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그 옆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를 기계로 만드는 게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프로토타입 만들어지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거기서 프레젠테이션 하면 투자를 받으면 3층 그 다음 또 투자를 받으면 4층 7층까지 올라가면 이미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데로 나중에 괜찮으면 큰 투자를 받아서 공장을 만들어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저는 부산의 벤처 컨벤션을 해보자는 게 제 생각인데 대한민국 지금 기술 경진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이걸 전부 부산으로 유치를 해가지고 계속 보여주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마치 우리가 강남에 코엑스 가게 되면 다양한 전시회를 보듯이 계속 기술 경진대회를 보면은 제가 이 부산에 보면은 자동차 산업이나 목재 산업이나 철강 산업 하신 분들 중에 아버지가 하시는 것 중에 비교적 재력도 있고 자산도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게 뭔가 새로운 산업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걸 봐야 새로운 산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인 프랑크푸르트 전시회를 가거나 바젤 전시회를 가거나 우리가 이탈리아를 가거나 그런 거잖아요. 전시회를 좀 더 달리 생각하면은 벤처 컨벤션, 벤처를 끝없이 새로운 기술을 보여주는 데를 나는 부산에서 만들면 기술 신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질 수 있겠다. 이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주제를 더 특화해보면은 블록체인이라는 거. 가상자산 거래소.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약 400만 명이 투자하고 있는 블록체인이라는 가상자산 거래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지금 투기적 속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빨리 여기 시장을 못되게 하는 사람을 빨리 잡아가고 그리고 이걸 투명화시켜줘야죠.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인이 전 세계에 10,000개가 넘는데 실제로 5,000여 명, 우리가 200개 정도 거래되는데 일본이나 다른 나라는 5개나 20개 미만으로만 거래가 됩니다. 마치 우리가 회사에 주식거래 IPO 하듯이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사실 일반인들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이거를 해줘야 누가 원금을 보장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장 질서를 빨리 잡는 이런 가상거래를 하는 게 폭발적인 저는 미래산업을 가져온다고 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모르잖아요. 이제 우리가 20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은 가상자산을 쉽게 이해합니다. 그거요. NC소프트에서 칼 하나 사는데 1,000만 원이라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어른들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아들은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아빠 골프 칠 때 퍼팅하고 이거 잘 안 된다고 자꾸 채바꾸는 게 이해가 돼야 안 돼.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야 너는 무슨 임요한 이런 선수가 하는 게임을 그게 뭘 재밌다고 그렇게 자꾸 쳐다보고 있냐.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물어요. 아빠는 왜 박인비 프로골프를 그렇게 계속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게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제페토라는 네이버에서 하는 그 가상 메타버스라는 데에서 우리가 그 블랙핑크라는 그 가수가
아바타가 사인회를 하는데 거기 5천만 명이 모였다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죠. 그 가상세계, 우리가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레디 플레이어 1이라는 영화를 오늘 밤에 가서 보시면은 우리 인류는 새로운 산업의 디멘전이 옵니다. 하나는 우주로 가는 것. 이건 이미 미국에서 우주로 가는 걸 먼저 갔다 와서 여행처럼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이제. 마치 옛날 우리 공상영화에 나오는 거. 두 번째는 바다의 세계가 온다는 거. 지금 바다 잠수함이 많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바다 속에 식물의 80%가 바다에 살거든요. 식물, 동물에. 우리 지금 육상에서 몇십만 년을 살아온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바다 속에 잠수함이 얼마 들어가지도 못해요. 근데 미역하고 우뭇가사리, 톳 이런 거 먹는 거는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그 안에 무궁무진한 식량과 미래가 있는 거죠. 바다의 주인공이 누가 되느냐. 세 번째로는 미국 백악관에서 그 전 세계 미국이 개놈 프로젝트, 유전자 프로젝트를 하고 난 다음에 인간에 있는 미생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포가 10조 개인데 인간의 몸속에 있는 미생물이 35조에 40조 개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미생물이라는 게 뭘까요? 한번 보면은 비피더스 균이나 우리가 장안에 있는 뭐 이런 균을 하나 개발해서 세계적인 산업이 되잖아요. 좀 더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되는데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독주를 양주를 먹는 게 오히려 편하고 어떤 사람은 맥주 한 잔 먹어도 금방 취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는 소고기를 먹으면 게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회를 먹어야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오늘 체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체질이라는 게 뭘까? 나는 혹시 미생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그 미생물의 세계. 또 하나가 사이버 세상이라는 거죠. 사이버 세상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웹툰이라는 게 세계적인 웹드라마도 세계적인 드라마죠. 그 다음에 BTS가 우리가 그 다크나이트라는 거기서 공연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모으잖아요. 그게 이제 가상세계 안에서 모든 활동이 가능한 게 곧 열리게 된다. 미국에 무려 하루에 40만 명이 이 게임 속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일을 해가지고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자기가 마치 앱 개발하듯이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서 일거리를 만들고 돈을 벌고 있는 그 세상에 오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게 그럼 거기서 거래되는 게 다 아이템 거래고 그게 다 가상자산인 거죠. 그렇듯이 그러면 부산이 한번 가상자산 거래소나 이런 인류에 한번 새로운 실험을 하는데 도전하면 젊은이들이 폭발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새로운 도전을 한번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또 하나는 이게 부산에 옛날 일본인 관광객이 많이 와서 관광시설, 숙박업, 식당 이런 게 많으신데 결국은 이 관광산업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관광산업은 10억이 투자가 되게 되면 제조업은 보통 4.3명을 고용합니다. 관광산업은 대략 12명을 고용합니다. 그러면 관광산업이 그렇게 뭐냐면 많은 돈을 벌지는 않지만 비교적 고용을 늘어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 고이즈미 대한민국의 외국인 관광객이 700만이었고 고이즈미 총리 시절에 일본이 500만이었는데 지금 일본은 3천만 명이 됐습니다. 3천만 명이 되니까 일본이 지방공항을 5개를 늘렸죠. 그리고 과거 일본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가 골프장 50억 한다고 한국 사람들 다 사가지고 1년 만에 어려워진 사람도 많죠. 지방에 왜 일주일 놀러 오면 우리가 10만 원 준다는 게 한 10몇 년 전에 일본이 그런 상품을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쿠오카 많이 갔었죠. 그때. 그게 3천만이 되니까 3천만이 오게 되면 그게 대부분 자야죠. 그잖아요? 그 숙박이 내려면 하게 되니까 관광업이 살아나게 되는 거 지방이 살 수 있는 게 관광업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 다음번 대통령의 과제 중에 이 첨단형 일자리도 주지만 모든 사람이 다 첨단형 일자리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이 서비스업이나 소상공인이 많은 경우는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 관광에 메인 상품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 구장을 구경하잖아요. 뉴욕 양키즈 구경.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 구장이 대략 7만 5천 석짜리인데 제가 그 구장에 가보면 제가 동계올림픽 유치하느라고 전 세계 정말 많은 나라를 가봤는데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그 모든 게 다 회원권입니다. 그게 7만 석짜리가. 그리고 맨 앞에 로얄석은 20경기 보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냥 5천만 원쯤 될 겁니다. 한 경기당 2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한 좌석.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이번에 코카콜라가 스폰서를 하면
코카콜라 전 세계에 있는 이 자기 협력사들 CEO들과 동부인하면 이건 큰 최고의 선물이 되는 거죠. 그럼 뭔가 부산은 뭘까라고 생각하면 제가 부산은 야구의 도시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오클랜드 야구장이 샌프란시스코 야구장이 이렇게 돼 있다. 바닷가 옆에. 그래서 우리가 부산에서 딱 기차를 타고 내리면 역 주변 바닷가 주변에 뭔가 이런 굉장한 야구장이 우리가 있으면 요번에 인천에서 그 신세계가 야구장을 샀는데 제가 좀 눈여겨보는 거는 그 스웨덴 스톡홀름에 가니까 그게 돔으로 되어 있는 경기장인데 여기서 공연도 볼 수 있고 근데 한쪽 면이 호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호텔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공연을 다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데를 가보니까 이 아이스하키를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사우나를 만들어가지고 사우나 안에 들어가면 몇백만 원 주고 들어가면 사우나 안에서 아이스하키를 경기할 수 있는 경기장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해외에 지금에 우리가 잠시 여기 구덕체육관, 구덕운동장이나 여기 사직구장에 가게 되면은 시멘트 콘크리트 돼가지고 거기는 대부분 그냥 그게 오피스가 아니잖아요. 근데 외국은 전부 그 전체가 오피스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레스토랑도 많습니다. 그렇게 만약 만들게 되면 바닷가 옆에 한쪽 면을 에워싸가지고 우리가 호텔 같은 거를 짓거나 아파트를 짓거나 해서 지하를 파고 해서 여기 수만 명이 들어왔다가 흩어지면 굉장한 게 되는 거죠.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그 샌프란시스코 야구장에 보면 야구장 홈런을 치면 바다에 떨어지잖아요. 바다에 떨어지면 저 배 타고 주스면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받잖아요. 이걸 하나 만들어야 그래야 이 봉다리 야구단이 아주 세계적으로 뜰 수 있다. 우리가 홍대 앞에 전 세계 우리 캐나다나 유학생들이 외국 사람들이 캐나다를 오잖아요. 이게 문화의 힘이라는 게 그만큼 강력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SK가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야구장, 전통적인 그 인천 야구장 주변을 이렇게 지금 짓고 있는 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거 자체 하나를 라이프 스타일 센터라고 해가지고 이게 새로 그냥 경기장이 아니고 기술과 상업 플랫폼이 되는 새로운 걸 만들고 야구장이 보이는 16층 호텔을 만들고 4,000석짜리 콘서트홀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부산 우리가 어떤 분이 시드니를 갔다 오니까 그거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근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역 옆에 오페라 하우스를 짓고 있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가게 되면 전부 우리가 피어 같은 데를 가게 되면은 이렇게 전부 바다가 나고 중간에 레스토랑을 전부 작은 레스토랑을 쫙 만들어 놨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원처럼 걷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부산 북한에 가게 되면 갑자기 웬 높은 건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다라는 도시를 최대한 활용하면 우리가 바르셀로나 같은 거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가 될까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쨌든 바닷가 주변은 좋아요. 근데 하나 또 생각해보면 그러면 이게 사직구장에 다시 지을 수도 있고 그럼 또 하나의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세계적인 앞으로 점점 추세가 강해지면 아까 제 패턴은 사이버 공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게임 대회 우리가 그 지스타 보면 꽤 많이 오잖아요. 게임 대회가 제가 15년 전부터 했거든요. 15년 전부터 IEF라는 세계 이 페스티벌을 했었는데 이게 점점 더 커지고 이제 아시안 게임 종목으로 이제 e스포츠가 정착되면 점점 커질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백스코 같은 경우가 연중 열리는 세계 대회가 열리는 우리가 프로골프 대회도 계속 열리잖아요. 그렇듯이 세계적인 대회가 연중 열리는 데를 부산을 만들어야 이게 게임 산업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럼 우리가 옆에 있는 경상남도 야구장이 누가 한 거예요? NC가 한 거잖아요. 그러면 NC랑 같이 우리가 하게 되면 이쪽에는 게임 산업을 만들면서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게임 전용 우리가 그런 걸 만들게 되면 굉장히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바뀔 수가 있고 그 게임에 수많은 우리가 또 새로운 미래 산업이 나올 수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게임 안에는 사실은 만화적 요소도 많고 스토리적 요소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게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 해운대에 가면은 해운대 그 조선비치 옆에 옛날 그 G20 정상회담 된 동그란 유리 건물 있잖아요. 제가 가보니까 거기 막아놨더라고요. 그걸 놀리지 말고
세계적인 프로 선수들을 가지고 거기서 게임 대회를 하면 그거 세계적인 명소로 금방 바뀔걸요? 안 될까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부산국제영화제, 우리가 그 프랑스에 있는 깐느 영화제는, 깐느는 7만 5천 명밖에 인구가 안 됩니다. 그러나 깐느 영화제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근데 거기 또 물론 해변이 아름답긴 한데, 근데 우리가 부산국제영화제를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부산은 영화 산업이 없죠. 영화 산업이 있어야 이게 직장이 생길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 남양주에 있는 촬영소가 이번에 기장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실제로 이게 우리가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 헐리우드에 가보면은 이 다 동그란 지붕으로 전부 촬영소가, 우리가 지금 촬영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과 함께나 이런 거 보면 요새는 CG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죠. 이번에 그 뭐죠? 그 잘생긴 남자가 나온 우주 청소부 얘기 나오는 게 뭐죠? 넷플릭스에? 승리호. 그 보면 대부분 다 이게 3D 작업을 하는 건데 대단하지 않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일거리를 일일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쪽 여기 만약 오게 되면 우리가 그 잉그리트 버그만이라는 배우가 영국 학교를 이제 중퇴하고 자기가 이제 저기 미국으로 헐리우드를 향해 날아가는데 그때 비행기 일기장에 뭐라고 썼냐면은 나는 꿈의 공장 헐리우드로 간다고 해요. 근데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게 드림웍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꿈의 장소를 만드는 거죠. 왜 부산에 오게 되면 야구도 보고 그 근처에 가게 되면 우리가 영화 배우도 보고 거기 가서 엑스트라도 하고 그렇게 해야만 거기서 우리가 또 후방 작업을 하고 그러면 게임하고 사실은 이 영화의 CG 작업에 대해 굉장히 일치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영화 산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러면 관광 부분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고 그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지는 도시가 될 수 있는 게 부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승리호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이 CG 기술 때문에 그런 거죠. 덱스터라는 회사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바다인데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실감을 못하는데 이게 비행기 우리 타면 몇백 명 타지만 크루즈 타면 한 2,500명 타잖아요. 2,500명하고 승무원까지 나가면 곱하기 3쯤 되거든요. 대략 5,000명에서 6,000명 정도가 배 하나에 타는데 그럼 이게 6,000명, 7,000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이게 50명이 줄을 서가지고서 이게 따지면 한 100명씩 쓰는 거잖아요. 그죠? 100명이 줄을 서가지고서 50줄을 서가지고서 이게 빠져나오는 걸 말하거든요. 우리 호텔 하나에 지금 조선비치 이런 거 다 300배씩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한 뭐냐면 조선비치 호텔 같은 거 10개를 채우는 게 우리가 크루즈 여행이라고 봐야 되는데 크루즈 여행은 미국에서부터 해가지고 저기 쿠바 일대 남미를 도는 게 바하마 이쪽을 도는 것이 가장 큰 시장이었다가 그 다음에 지중해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점점 세계적인 부자는 아시아에서 생기죠.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데 생기는데 결국은 우리가 상해를 지나서 부산, 여수, 일본, 블라디보스토크 이 일대를 다녀오는 게 가장 큰 크루즈 여행이 세계적인 여행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 중에 어쨌든 한국에서는 제일 큰 도시가 부산이잖아요. 그다음 여수 정도가 이제 아름다운 도시를 갖고 있고 우리가 여수 엑스포를 하는데 대략 12조 원 정도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수에 1년에 관광객이 1,500만 명 정도 옵니다. 우리가 강원도 평창이라는 데가 평창 강릉이 그 올림픽 하는 그 시골 동네에 강원도 우리가 대략 쓴 돈이 19조 원 정도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산에 가덕도 신공하니까 7조 5천원, 8조가 많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천만의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데 우리가 여수를 하는데 우리가 10조 원 이상씩 쓰는 거예요. 여수가 그걸 쓰고 나니까 철도나 이렇게 도시가 깨끗해지니까 그리고 여수 밤바다와 더불어서 이제 훨씬 좋아지는 거죠. 우리도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지에 보면 해양 관광이 37%고 온천이 42%고 산이 13%고 기타 관광지가 8%인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기타 관광지가 훨씬 많죠. 로마를 가야 되니까. 피렌체를 가거나 성당 가야 돼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해양 관광지가 있는데 온천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온천장 빼놓고 뭔가 일본 갔을 때 그런 온천을 갔다는 느낌이 좀 적지 않아요?
뭔가 새롭게 우리가 이 온천이라는 부분을 새롭게 재정의하고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는 게 이 우리가 온천 관광이더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전 세계 여행을 해보면은 제일 많이 보는 게 문화유산. 그리스에 뭐냐면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뭐 이런 거. 이란에 가면 페리스 팰리스의 신전 이런 거 문화유산을 보거나 그 다음에 하나가 건축물이고 하나가 꽃이거든요. 근데 건축물을 보면 우리가 이 도시가 산토리니가 가보면 뭐 사진으로 보면 무척 아름다운 동네지만 사실은 저기 동구 위에 우리가 코모도 호텔 위에 이런 거 충분히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우암동 저기 우리가 그 학교 옆에 보면은 그걸 계단으로 치면 정말 아름다가 나올 거 아니야 CJ 옆에. 근데 전부 그게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영도 같은 데가 그 전체 계단형으로 만들면 정말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이게 부가가치가 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냐. 부산에 짓는 해안가에 짓는 아파트를 우리가 프랑스 가면 지붕이 빨간색이고 이태리 가게 되면 벽체는 하얀색이고 그 다음에 창호지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스페인에 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벽체는 미색으로 되어 있고 지붕은 빨간색. 그거 하나만 통일해도 우리가 다른 동네가 될 거예요. 도시가. 안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건축물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야 그것이 결국은 아름다운 도시가 되고 관광객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게 부산 할매국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건축물도 중요하다. 이 아름다운 바닷가를 좀 우리가 잘 살릴 필요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세계적인 도시가 되려면 세계적인 사람이 뭐야? 세계적인 도시가 되려면. 아까 우리가 대학도 키우지만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우리가 한국 아시아 유치인 다국적 본부가 7,000개인데 싱가포르 4,200개, 홍콩 1,389, 한국 93. 이래가지고 세계적인 도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재 이게 와 있는 건데 싱가포르는 경제개발청 내 국제기구 유치 사무소를 만들었어요. 우리도 부산시에서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금융단지하고 같이. 그래서 유치를 시작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이게 세미나를 한번 할 때마다 굉장한 컨벤션이 생기는 거잖아요. 세계적인 기구가. 이 브뤼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일자리의 17%가 브뤼셀, 유럽에 브뤼셀이라는 데 가면 국제기구가 다 있지. 스위스 제네바는 세계적인 국제기구를 모아서 세계적인 산업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전 세계에서 와가지고 회의를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도시가 굉장히 품위 있고 우리가 부가가치가 높은 도시로 되는 게 이걸 유치하는 쪽을 해나가야 된다. 현재 부산에서는 요 하나, 둘, 셋, 네 개. 요 네 개를 현재 유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더 유치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 코이카 본부는 당장 안 올 텐데 코이카에서 연수하는 게 많거든요. 연수 프로그램. 연수 프로그램을 저는 이게 부산에서 유치해가지고 차츰차츰 늘려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럼 우리가 더 머리를 써보면은 여기 부산에 있는 지방대학이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우면은 예를 들어서 베트남 전문대학을 만들었다. 베트남 인구가 1억이고 평균 연령이 28세입니다. 베트남 전문대학을 우리가 만들어서 한국하고 시집온 엄마가 곧 태어난 아이하고 외국에서 오는 아이하고 만들어서 그거 만들면은 베트남의 취직 자리가 많이 생길걸요? 그렇지 않을까요? 인도네시아 인구가 많잖아요. 카자흐스탄 이렇게 해서 이런 부산이 국제적인 도시가 되려면 동남아시아의 큰 나라지만 우리랑 협력할 수 있는 그 나라의 전문대학과 전문 언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내면 학교도 좋아지고 훨씬 더 좋아요. 여기 와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산업연수생을 어떻게 만드냐면 베트남에 학교를 지어가지고 일본어를 전부 배우고 난 다음에 거기서 훈련을 한 다음에 일본의 공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쉽죠. 근데 우리는 산업연수생 와니까 관리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일정한 지방대학 같은 경우가 외국인 학생도 배우고 앞으로 이제는 점점 더 뭐 컴퓨터를 배우거나 우리가 경로당도 디지털 경로당을 만들어서 연세 드신 분이 자꾸 배우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에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직업 교육의 본거지가 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을 만들면 또 변화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국제적인 도시가 되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1시간인데 제가 이제 결론을 내면 제가 이제 부산에 우리 집사람 성모회가 나왔거든요.
성공이 나왔는데 저희 처갓집이 옛날에 저 서면에 지금 80년대 저 서면에 있는 부일금고가 저희 처갓집인데 근데 그제 80년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와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 보좌관을 88년부터 했는데 쭉 이렇게 부산의 변화를 보면 이 부산이 상당히 개방성이 있는 동네인데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사실 오늘의 결과는 어제 살아왔던 결과가 오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일을 잘 살려면 오늘 사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내일을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 근본적인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데 부산이 입지가 좋잖아요. 입지가 좋은데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려면 아까 시애틀 시장 같은 이런 포럼 같은 데서 모여서 뭔가 하나를 이뤄내야 돼요. 하나를 이뤄내는 그런 새로운 도전을 해야 성공 신화가 있어야 우리가 이 기죽지 않고 새로운 도전이 자꾸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부산 분들이 기질이 강하잖아요. 한다고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 부산이라는 이 아름다운 도시가 여수 그 많은 그 인구 몇십만 도시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근데 이번에 엑스포를 하고 나면은 저는 부산은 또 달라질 겁니다. 이번에 부산 우리가 강릉에 여러분 가보신 분 아시면 강릉의 경포대가 다른 도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항상 산업과 문화, 스포츠 이런 것이 같이 있으면서 이게 이 도시의 질이 바뀌어 나간다는 것을 좀 아시고 부산에 좀 새로운 위대한 도전을 하면 좀 멋진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대통령 선거가 오게 되면 우리가 헌법을 개정해서 거기에 국토의 균형 발전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가 서울은 1000만 명 더 사는데 GTX-A, GTX-B, GTX-C 그거 세 개마다 10몇 조 원이 들어갑니다. 서울은 점점 더 커지죠. 그런데 구포에서 여기 부산 진역까지 했는데 16km를 지하화하는데 그럼 땅이 얼마나 많이 생겨 행복하게 사는데 1조 5천억 들어간다.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안 해주는 거잖아요. 서울 중심의 이 사고를 근본적으로 깨지 않으면 우리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헌법에 같이 해놓고 이게 우리의 권리잖아요. 서울 사람들만 대한민국 국민이고 여기 지방에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우리가 헌법도 개정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근본적인 전환을 꾀하면 멋있는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뱃사의 모처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즐거운 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